예, 여러분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가 있죠. 예, 큰 고래가 싸우는데 가운데가 터진다.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라 뭐 새우와 고래도 아닌데 이쪽 양쪽 섬이 여기가 딱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그러니까 여진족과 토착외구의 그런 이제 갈등, 그 싸움 때문에 정통 한민족이 지금 아주 반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정체성도 상실하고, 주권도 상실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웬 얘기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물론, 여진족이니 토착외구니 들어본 바는 있으셨죠. 이제, 요새 또, 실제로 이제 토착외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또 여기 뭐 조선시대인데 여진족이 귀화했다 그런 얘기들은 익히 들어보셨죠. 이제 근데 왜 이런 얘기가 그럼 되냐? 여러분 그러면 그 선거 때마다 이 큰 양대 정당으로 이제 우리가 싸움이 이제 있죠. 양대 정당의 어느 쪽이 집권하느냐. 물론 이제 세계 어느 나라든 뭐 양대 정당이 집권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뭐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또 이제 그 양대 정당이 뭐 여진족과 토착외구라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 성향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다 보면은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물어보죠. 좌파냐 우파냐. 그리고 좌파냐 우파냐 하고 어느 한쪽에 끼어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 한국 민족 중 대다수의 이게 소위 중도 계층이라고 이건 뭐 이념적 기회주의 중도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뭐 요새 어느 정치인에게는 스윙보트 계층이라고 하고 어쨌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계층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좌냐 우냐 이 선택을 이제 받습니다. 그럼 좌냐 우냐 하면 그럼 도대체 좌우가 뭔지도 모르고 평소에 좌우에 크게 관심 없던 사람은 고민합니다. 아, 좌우? 그럼 이제 이쪽이 좌고 이쪽이 우 같은데 그럼 뭐냐? 되게 그런데 저희 경우는 이제 물론 문화 정책 무슨 여러 뭐 정책 그런 그 성 관련 정책 이런 거에서도 분석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이 경제정책밖에 없습니다. 경제정책 가지고 좌우파 나누고 이제 서로 그냥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면 이 두 당이 그럼 좌파 우파 신조를 가지고 경제정책으로 좌파 우파 그게 있느냐?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느냐? 근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뭐 가끔 싸울 때 이제 노동자 입장 뭐 경제인 입장 이렇게 뭐 신용은 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 얘기할 수 있냐? 그건 우리가 이제 근래 10년 정치를 유심히 본 분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 이제 뭐 기업인 위주 뭐 효율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부유층 위주 그런다. 뭐 이쪽 하다 보니까 또 노동자 위주 한다 보니 오히려 또 든든한 노동자들, 대기업 노동자들 위주로 된다. 뭐 여러 폐해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화, 경제 자체도 이제 이게 어느 이제 재벌이라든지 강성 노동조합만 이제 목소리가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소시민들도 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권리를 갖는 거. 이런 게 바로 민주주의 이념하고도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민주화란 말이 있었죠. 경제민주화를 부여주는 분이 누굽니까? 김종인 씨이죠. 이분이 다 아시다시피 2012년 때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당선시켜서 성공했죠. 그리고 2016년에는 이제 당시로는 대선이 아니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민당. 이쪽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역시 성공했죠. 그거 아시다시피, 이번 2020년에 민주통합당, 미통당, 이쪽 선거운동을 해서 아직 성공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주 책임있고 그냥, 작은 정치 낭인이 이 당 저당 왔다 갔다 한 거면, 그런 거야, 별거 아니지만은, 전부 지도자를 했습니다. 지도자. 근데 이 당 왔다, 저 당 왔다, 이 당 왔다. 그게 뭡니까, 이게? 경제정책이, 두 당의 경제정책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정책 그거 다 신용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결국엔 이 두 파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게 여기서 이제 드러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지도를 다시 강조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한국은 반도죠, 아시다시피 다. 그러니까 반도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차점이죠.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이 해양 세력으로 가까이 이렇게 그런 나라가 될 것인가, 혹은 대륙 가까운 나라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이 양대 세력의 양보할 수 없는 아주 뚜렷이 구분되는 건 이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당의 어떤 중수적인 주류는, 중수적인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쪽하고 원수지고 이쪽하고, 혹은 이쪽하고 원수지고 이쪽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물론 북한과의 상대적인 문제도 있고, 혹은 여긴 미국, 일본, 이쪽 여기 있죠. 이쪽에 가까이 가느냐, 이쪽에 가까이 가느냐. 근데 이제 핵심부라고 하기도 그렇고, 표면적인 이제 주류 지도부는 이제 은근히 이런 쪽, 혹은 이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이제,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중립을 지키려고 하죠. 이쪽 당이 집권했다고 해도 중국과의 관계는 잘 하려고 하고, 이쪽 당이 집권했다 해도 미국, 일본과의 관계는 그럭저럭 해나가려고 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 각 두 세력이 있는데 그 안에는 아주 핵심부가 있습니다. 핵심부. 그러니까 그 당의 주류도 아니지만. 근데 그 핵심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주 그냥 기를 쓰고 이제 일본 가령 이쪽 당이 집권하면은 일본과는 어떻게 70년, 80년 된 것을 들춰내가지고 분명히 척을 지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이쪽 땅에서, 집권을 하면은, 북한과의 그거 관계 그건 말할 것도 없고, 필요 이상으로 어찌 보면, 이제 대립 관계, 긴장 관계를 더 강화하고, 심지어 이렇게 우리 2000년 동안 불가분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던 중국과도 반중이 6.25 때 그랬다 했으니 우리는 반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수많은 이제 상공업자, 중소상공업자들이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 핵심부들은 전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핵심부 것인가, 이게 골수 이쪽으로, 골수 양쪽, 양당 지지파들은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한국을 밀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이쪽으로 밀어넣을 것인가. 결국 이걸로 이 양대 세력이, 그러니까 크게 색깔을 가집니다. 근데 왜 한국이 그럼 꼭 이렇게 붙어야 되고 저렇게 붙어야 하는가?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국에 이럴 때 살았던 사람들이 그게 큰 상관입니까?
이웃들하고 다 잘 지내고 잘 교류하고 그래야죠. 물론 상류층은 상류층대로 좀 먼 곳과 교류하고 이제 이웃하고는 되도록 긴장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이웃하고도 잘 지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에는 이 원교 근공이라고 해서 먼 곳과 교류하고 가까운 데하고는 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까운 데하고는 사이 나쁜 걸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그거는 그때는 이제 나라의 주인이 제후 왕과 제후 이런 사람들이고 지금 민주국가죠. 민주국가에서는 당연히 이쪽 이제 국민의 좋을 대로 국가가 운영돼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인접국가하고는 잘 지내야 합니다. 물론 인접국가하고 국민들이 잘 교류하면은 지도자 입장에서는 손 다루기가 어렵죠. 조금 잘못하면 외국 인접국가를 맡고 국민이 새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인력도 빠질 수가 있고 그걸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 편법을 쓰고 이제 어문 정책을 이상하게 한다든가 그런 편법을 쓰기도 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인접국가하고 잘 지내야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쪽 출신, 여진 출신인 사람은 이 사람들은 대륙과의 관계에 원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이 이쪽 대륙에 붙어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삶에서 어떤 큰 희망, 이 대한민국에서 주류 세력으로 크게 힘을 쓰겠다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대륙과의 그 관계 이런 거가 필수적이고 해양과는 척을 져야 그래야 상대적으로 이제 외부 세력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해양과 그런 쪽 관계와 밀접해야 되고 이 대륙과는 좀 척을 져야 자기네들 세력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상류층을 자리하려면은 이 나라가 해양 그런 국가로 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양대 세력의 맨 끝머리에 여진족과 토착 왜구 이 두 세력이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대다수의 이게 한민족 지식인과 백성들은 이 어느 한쪽 선택을 강요당합니다. 이 경제정책은 아까도 말했듯이 별거 아니고 결국은 이 나라를 이쪽으로 붙게 하느냐 저쪽으로 붙게 하느냐로 이 양대 세력이 피 튀기게 싸우는데 거기에 우리 대다수의 한민족이 이렇게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럼 왜 아니 여진족의 왜구해봐야 세종 때 그러니까 귀화가 됐으니까 뭐 있었다는 거 역사상 있었다는 거 인정하지만 그래봐야 소수인데 그 사람들 뭐냐고 그리고 지금은 다 그 한국 민족으로 다 스며들었는데 흡수됐는데 뭔 상관이냐 그렇게 또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흡수됐죠. 그런데 이게 인간 영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이제 자기의 전생과 여러 가지 영적 기질로 따진 그런 습성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건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소수란 건, 중국은 그럼, 당시 한 5억 정도라고 치면은, 청나라? 50만의 만주족이 점령해서 이들을 지배하고, 뭐 학살도 하고 혹독하게 지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못난 사람이니까 훨씬 더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지만은 시류가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리고 인간은 업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성경에도 나오듯이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고 모든 산은 낮아지리라. 이런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은 다시 내려가고 몇백 년 지나면 조선시대 양반 그런 사람들 그런 주류를 이루었던 한민족 한문을 쓰면서 이런 주류를 이루었던 민족들은 지금은 대부분 그러니까 힘없는 백성이나 제야 인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여진족과 왜구는 그러니까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들 뭐 전부 허드렛이라고 상당히 사회의 하류 계층이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인데 여진족과 왜구 이 사람들이 한국 민족의 신라와 고려로 이어온 그 역사를 제대로 알긴 합니까? 그 글을 제대로 압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기 그 백정을 하든가 유랑극단을 하든가 뭐 떠돌이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천대받으면서 조선시 거의 5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가 그런데 지금 사실 500명, 몇백 년, 500년 정도 기다릴 것도 없이 인간은 자꾸 업이 쌓이고 특히 조선시대 양반 뭐 잘못한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결국 업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 낮은 계층의 그 경험도 해야 되니까 신분이 많이 낮게 태어났죠. 그런 이제 한민족의 어떤 정통 한민족의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 성질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여진족과 외구 측은 오히려 조선 그때쯤에 그것이 그런 이제 하층 계급으로 서름 받고 그런 이제 고난을 받았던 게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은 운세가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 민족에서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운이 트여가지고 높은 지위를 많이 차지한다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틀린 게 아니죠. 당연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결국은 마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을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중국의 그 소수 만주족으로부터 수억 중국 한족이 그 지배를 당했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신라와 고려까지 이 땅에 살아온 한 민족이 이 조선 초중기에 들어온 여진과 외구 이쪽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중국은 이제 하나의 민족이 이제 지배를 했지만 하나의 소수민족이 한국은 양쪽 소수민족이 양쪽에서 서로 세력을 갖고 있고 이 둘이 서로 자기가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으르렁대고 싸웁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제 북한처럼 얘기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북한은 이제 어쨌든 일부가 남아있고 이 조선시대에 이 땅 뿌리를 가진 사람이 당연히 여기도 태어나가지고 한국에도 땅에도 지역은 상관없죠. 태어난 지역은 어쨌든 기질상에 이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 이쪽으로 가지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그러니까 어느 방향을 할 것인가. 중국의 경우 이렇게 소수민족이 이렇게 지배를 해서 다수 민족은 여기 끌려갔었습니다만 한국의 경우 이 소수민족이 두 곳이 있어가지고 이리 끌리다 저리 끌리다 그런 거죠. 물론 그 소위 민주화 이전 그때는 주로 이제 한쪽으로만 끌렸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리 끌리다 저리 끌리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이게 나쁘냐? 그러니까 아니 왜 민족 독립을 추구하고 민족 자주국가를 합니까? 자기네 그 여태까지 이어왔던 그런 풍습과 문화를 지키면서 그거에 맞는 민족이 태어나서 그래야 자기가 행복하고 그런 삶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경우 그렇게 2000년간 배우고 그래왔던 교육들이 이 서구 교육 기타 구실로에서 많이 이제 교육을 우리 민족의 기질에 맞지 않는 그런 교육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서구 교육이 강하다 그런 어떤 구실 삼아 아주 기본적인 우리 전통적인 정서 교육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되고 있냐면은 서양 세력을 등에 업은 것도 있지만 여진과 외국 이쪽 세력은 그들이 편입된 세종 이후에 편입됐으니까 수천 년의 우리 한반도 문화는 그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자도 당연히 그들로 보기엔 애착을 가는 우리 글이 아니죠. 그들은 이제 훈민정 창제 이후에 되게 한국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이전의 문화는 거의 애착이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서구 문화 강세에 핑계대면서 우리 전통 문화를 전부 말살시키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도 그러니까 입장이 강해지죠. 왜냐하면 그 전통 문화가 이제 이 땅에 뿌리박고 교육제도에도 계속 있으면은 이 정통 한민족이 계속 공부를 더 잘하게 되고 학습을 또 유리하고 그러니까 그 엘리트 계층에도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자꾸 없애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나라를 이 나라 문화를 리셋해라고 합니다. 예.
초기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미국에서도, 미국은 이제 퓨리턴 개척 프로테스탄트 그런 백인들이 아무래도 아직은 주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와 그 유럽 학문 이런 것들이 주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인들이 공부를 더 잘하고 엘리트 계층에 더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흑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갈아엎고 싶죠. 하지만 되지가 않으니까, 미국이 아직. 근데 흑인 입장에서는 그 문화를 다 갈아엎으면은, 지금 흑인이 솔직히 말해서 능력이 더 부족해서 흑인이 더 이제 학업 성취 못한 게 아니죠. 교육 과정 자체가 백인들 문화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기네 문화로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근데 또 불행히도 흑인 바탕 문화는 또 풍부하지가 못하니까, 이제 결국 이거는 이제 어떻게 웬만해서는 바뀌어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대신 이제 인종 쿼터니 여러 가지 할당제를 이렇게 하려고 하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런 여진과 외구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 학문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구와 여진은 여태까지 살아오던 방식도 있고 그 노략질이나 방황하면서 살아갔으니까 학문과 거리가 멀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학문적인 그런 것이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시제도도 많이 자꾸 막 그냥 누더기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가장 객관적으로 깨끗하고 외부의 압력이 없는 시험에 의한 그걸 자꾸 그냥 상처를 내고 그냥 어떤 입학 사정관이니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이 소수민족 이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네가 학습에 불리한 것을 이렇게 극복이란 말이 아니라 뒤집어서 주류로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정말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도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주류의 깊은 문화 이런 걸 갖다가 그럼 버리라고 합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유럽 문화와 근대 문화가 가장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한 문화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덮을 수가 없지만, 우리 한민족의 경우는 한민족과 중화 문화의 우수한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서양 세력에게 졌다는 그런 구실로, 그러니까 어떤 그 소수민족 계열들이 자기들이 학습 불리한 것을 없애려고 그걸 뒤엎으려고 이렇게 어떤 전통적인 학문에 의한 그런 엘리트 선발 그런 걸 어떻게 해서라도 파토를 내려고 하고, 학교 교육 같은 것도 전통 교육을 없애려고 하고, 이제 영어 지금 거의 서양 교육으로 했는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여진 외구 이런 쪽 성향을 가진 사람은 또 조금 불리합니다. 이제 원래부터 옛날부터 학문적인 거에선 거리가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입시제도 그런 것도 자꾸 바꾸려고 하고, 이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로 자꾸, 그러니까 학업 이외의 걸로 엘리트 선발하는 그런 것을 할당제 그런 걸 이제 구실 삼아 자꾸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면에서 객관 학업 성적과 그런 소양 그런 지적 소양 이런 걸로 인한 이제 엘리트 지도자 선발 이런 거를 되도록이면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국가가 이제 우리 한민족이 이제 제대로 된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대다수를 이루는, 중국에는 한족이 90%이지만 마찬가지로 한국도 대다수 80~90%가 정통 한민족이죠. 이제 고려와 신라 때까지도 이 한반도에 살아왔던, 그러니까 이런 우리 전통적 환경 내에서 그래 있어야 환경 내에서 우리에게 성향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우리는 좀 더 정서도 안정되면서 제대로 이제 지적 성장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권리를 많이 우리 한민족은 박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주권을 잃은 상태. 그러니까 나라의 형태는 그냥 마치 그냥 독립국가인 것 같지만, 꼭 무슨 미국 그런 외세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것 자체 교육 내 자체가 이제 필요 이상으로 비한국적으로
한민족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많이 또 우리 속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했지만은 이제 2000년 써왔던 우리 한자를 여진과 외인 쪽에서는 우리 글로 인정 안 하죠.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이 한국당이 편입한 이전의 문화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이제 말소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 한글이라는 그 당시에 창제된 거 그걸 이제 구실 삼아서 자꾸 이제 한자를 없애지만 한글은 어차피 그 학문적인 표현을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영어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영어로 도배가 되는데 참 재밌는 게 여진족 계열 이런 사람들 이게 반미 성향이 상당히 깊죠. 요새 뭐 그 방위비 협상 막 그럴 때도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래 알아서 좋다 제발 나가라 미군 그렇게 여진 계열 쪽 사람들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영어 쓰긴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뭐 글을 쓰면서도 뭐 영어를 뭐 병기에 쓰고 하여튼 그러니까 한자는 없애고 영어로 쓰는 거 그런 거에 이런 외구 쪽 이제 이런 물론 상류층의 농간도 있죠. 어떻게 해서라도 국민이 이제 일본, 중국과는 통하지 않고 멀리 미국, 유럽에만 가야만 선진 학문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상류층은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이제 재밌는 건 외국 쪽은 이제 미국, 일본 쪽으로 어차피 붙으려고 하니까 미국 쪽에 붙은 거 그런 거 뭐 그런가 보다 다 지조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아니 여진 쪽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친중 가야 되니까 그 중국 쪽에 그런 거 같지만 오히려 그냥 영어로 이 나라가 도배되는 걸 오히려 그냥 방관 오기는 그냥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한반도를 갖다 붙이려고 해도 뭐 자기들이 권력을 어쨌든 잡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 중국에 흡수되는 걸 생각하는 건 결코 아니죠. 흡수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뭘로 정체성을 갖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의 소수민족, 지금도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한자 안 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소수민족처럼 그러니까 한자를 안 쓰는 별개의 민족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런데 그런 뜻으로 계속 친중이라 하더라도 한자를 이제 없애고 그러는 거는 이제 같이 제지를 하고 그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볼수록 뭐 조선시대 중인들도 다 한문을 쓰고 뭐 우리의 2000년 이상 역사는 저 한문으로 되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재밌는 것이 또 이제 이 양쪽 여진족과 외구 이쪽 사람들은 전부 세종대왕 우상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사람들이 이렇게 양극단 세력에서 이렇게 세력을 잡다 보니까 광화문에 세종상이 마치 건국의 아버지처럼 놓여 있고 또 미국의 워싱턴시처럼 세종시가 있고 아니 세종시 대왕이 훌륭한 임금 물론 어느 왕조든 몇백 년 이어온 왕조 초기 왕들은 다 훌륭합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미 이전 왕조의 이제 개국 군주인데 그걸 무슨 대한민국에서 그래야 됩니까? 그게 참 무서운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양쪽 여진과 외국 쪽이 그러니까 세종 우상화. 왜냐하면 미국 흑인들이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이 흑인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미국 흑인들의 이제 미국의 권리가 강화되고 이제 시민이 됐었죠. 마찬가지로 세종의 병합 정책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은 한국 이 땅의 국민이 아니었을 테니까 세종을 은혜를 이제 저버리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긴 하죠. 그런데 하여튼 그것이 이 양쪽 세력의 그러니까 이 한국을 이쪽으로 붙이느냐 이쪽으로 붙이느냐는 그렇게 그냥 피 튀기게 싸우지만 세종 우상화에는 서로 이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게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갑자기 저보고 아메리카인들도 우리 민족이고 중국도 우리 땅이라면서
뭐 이런 환단곡이 그런 사람들하고 또 민족 하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민족 얘기하는 걸로 합니다. 그거는 그쪽은 오히려 진짜 이런 비슷한 약간 이 우리 전통상에서 약간 주리에서 어긋난 계열에서 그것도 역시 꼭 이쪽 계열이 연진 계열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우리 역사를 이제 다르게 얘기하려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 그냥 역사, 삼국사기, 김부식, 그런 얘기들도 다 존중하면서, 예? 신라 이전에 뭐, 삼국시대, 신라, 고려, 이런, 우리 한반도 땅의 국가들, 그냥 우리가 학교 역사책에서 배운 거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기본 자료는 그 상황에서의 정통 한민족, 그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한민족은, 2000년을 살아왔고, 그런 문화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한민족으로서의 어떤 그 자질과 그 품성, 그런 것이 개발되고 닦아지고 향상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이런 뭐 어찌 보면 또 순하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농경민족 순한 사람이 이런 싸나운 이제 오랑캐들이 이제 점령하고 그랬듯이 이 싸나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고,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그 사람들의 운세가 높아진 탓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몇백 년간 또 그런 게 역보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을 좀 얻고 좀 상황이 나은 거 그런 거 정도야 그렇게 봐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나라 전체를 자꾸 이렇게 이 한민족이 주권을 잃고 자꾸 여진족, 외구 이런 쪽으로 오락가락하면서 2000년의 역사를 갖다가 폄하시키고 우리 한민족의 그 모든 역사를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식민지나 다름없는 남의 나라 역사를 배워야 그런 거와 비슷한, 그러니까 자기의 문화를 잃고 남의 나라 종속되는 그런 거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2000년 이어온 한민족인데, 이제 하나하나 우리는 자각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이 땅의 주권을 회복하여서 이 나라가 정말 수천 년 이어온 문화국가의 그것을 전통을 이으면서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수한 정신문명의 나라가 될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